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웃에 살고 있는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이 옆집에 사는 친구 고민녀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고민을 함께 해주는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도 함께 나오셨어요. 고민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는 삶의 비밀을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를 먼저 WPI 상담을 한다고 하는 황심소에서는 마음의 비밀, 또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라는 책에서 생후 1일부터 2세까지 호르몬 생산이 시작되고 그 활동이 성인 수준이래요.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고집불통 같은 행동이 나타나. 그래서 이 시기를 청소년기에 겪는 사춘기와 같은 상태라 해서 소사춘기라고 부른대. 우리 바다가 미운 짓 하는 게 호르몬 때문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근데 단순히 미운 세살을 호르몬이 지배하는 시기, 자아가 생기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 마치 중2, 갱년기 같이 한 단어로 특정 시기를 일반화하는 것 같단 말이지. 한 인간으로서 우리 바다도 있지 않을까? 바다의 마음이랑 그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위 언니들은 그냥 다 그러는 시기라서 지나면 괜찮아진대. 나는 우리 미운 세살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가진 독립체인 바다로 보고 싶어. 근데 우리 이 어린 친구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 귀여운 바다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구나. 너무 말을 안 들어. 보통 어떨 때 이제 좀 더 말을 안 듣는다고 느끼게 됐어? 그 요새는 진짜 툭 하면 말을 안 듣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서 있어도 엄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꼭 손을 이렇게 하고 서 있거나, 그럼 이렇게 해줬어. 그럼 아니야,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줬어. 그럼 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고, 뭐 옛날에는 다 잘 먹었는데 막 편식도 엄청 심해졌고 장난도 엄청 심해지고, 그럼 뭐 이제 기관에서도 A를 해라 그럼 아니요 저 B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B 해라. 아니요 그럼 전 C 할 거예요. 그럼 C 해라. 그럼 아니요 저 D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나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듣는다고 또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또 약간 민망하더라고. 그럼 바다의 평소의 성격이랄까? 성향은 바다 성향 어떤 것 같아? 우리 바다 성향 일단 말이 엄청 많고, 말이 엄청 많고, 오디오가 비질 않아. 막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장이 자기 딱 의견이 뚜렷해서 나는 이 선생님 좋고 이 선생님 싫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선생님 앞에서 내가 너무 민망할 때가 호불호도 많고, 강하고, 호불호도 남의 강하고. 눈치를 안 보는구나. 근데 내 눈치는 엄청 봐. 예를 들면 눈치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정색하고 약간 목소리 이제 한 톤 깔고 이러면은 엄마 화났어요? 엄마 기분 좋아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고. 내 엄마 눈치는 또 눈치는 엄청 봐. 엄마가 밥 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럼 그 감사함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 그렇대. 언니들도 그랬고 3살이라서. 내 친구들도 다 그렇고 걔들도 다 그렇고 뭐 남자애라서 그런 거고 아니면은 그 시기 원래 다 똑같대. 다 똑같고 이 시기 뭐 한 1, 2년만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을까?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 모든 3살이 다 뭐 이렇게 노하는 시기라고 일반화를 하기에는 그러면 3살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미 폭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주변에 아이 키우는 또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4살 때도 힘들고 6살이라 힘들고 7살이라 다 힘들 때 그러면 뭐 나이를 먹어가면 또 다 힘든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뭐 소사춘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이제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엄마한테 더 옛날에는 다 이걸 따랐었다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이가 좀 놀이에 빠진 게 아닐까. 놀이. 놀이. 약간 그게 그 바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지 않나?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굉장히 주관도 강하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말이 또 많다고 하니까. 맞아. 뭔가 어른이 시키는 그 의견 말고 나는 내 의견이 있어. 내 의견대로 하고 싶어를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주위에서 다 그렇대. 주위에서 3살이면 다 그렇대. 근데 나는 나도 그래서 이제 애 키우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 뭐 애기가 18개월이 되면 뭐 이제 18 소리가 나오는 18개월, 뭐 미운 3살, 뭐 미친 4살, 뭐 막 이런 이제 말이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일단은 우리 애기는 18개월에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라는 1차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미운 3살은 우리 애기도 왔더라고. 근데 왠지 모든 애기가 3살이 된다고 다 똑같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런데 그럴 것 같아. 너도 바다를 본인의 생각과 또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랑 똑같이 대화가 된다거나 소통이 된다거나 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어려울 것 같아. 그걸 읽는 것도. 그래서 참 어렵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검사 같은 거 해보려고 해도 약간 조금 내가 아직 바다를 다 잘 모르겠는 게 좀 나로서도 이렇게 검사 같은 항목들이 조금 어렵거나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얘가 뭐 자연경관에 빠진 나를 상상하면 뭐 감탄한다 막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좀 애기 마음은 또 어떻게 내가. 자동차에 엄청 빠져있잖아. 그렇지. 자동차에 엄청 빠져서 하루 종일 또 보고 자기 전에. 그렇지. 그런데 나도 사실 이렇게 일반화하고 싶진 않지만
그 뭔가 노하는 그 3살 그리고 앞으로 너가 또 크레이지 4살을 또 막 쫓아할 때 너가 엄마로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너도 이제 그걸 제지하지 않고 서로 뭔가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아이를 좀 키울 수 있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 황심소라고 보살님보다 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있대. 그래?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 어때? 가볼까? 괜찮을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자. 오케이. 너가 추천한 데면 가봐야지. 가봅시다. 갑시다. 네. 근데 저도 두 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 뭐 미운 3살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애는 이 테러블 18개월 또 조용히 잘 지냈는데 그래서 꼭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노놀이? 노놀이? 노라고 하는 걸 애가 놀이라 할까? 진짜 고민년이에요. 진짜 애가 나 싫어,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놀이같이 엄마하고 같이 뭔가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얘가 뭘 알고 지금 지가 하겠다고 그래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어떨 때는 일부러 좀 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엄마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네네네 반응 보면서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그냥 그게 놀이가 아니라 진짜 싫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아이의 특성, 바다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이야기한 게 얘가 다른 데서는 또 뭐 유치원 같은 데서 선생님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잘 따르기보다는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거 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또 막상 집에 와서 엄마 눈치는 그래도 좀 본다 이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역시 내 새끼니까 내 말은 잘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 녀석이 자기 주장을 나름대로 웬만한 데서는 내지만은 내도 별로 쉽지 않다 싶을 때는 또 그거를 싹 접고 나름대로 지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특성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어요? 진짜 놀라운 게 사실은 지금 고민녀님이 내 아이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게 1차적으로 있고 아니면 이 녀석은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이 엄마인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한판 뜨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뭐 그러니까 지금 고민녀님은 정작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 이 녀석을 대하고 있고 아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첫째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궁금한가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 고민녀님은 아이가 자기 주장 나름대로 내세우고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가 싫지는 않아요. 네, 좋아요. 그거는 본인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너도 주눅 들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이러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바깥 특히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질 때 애가 과도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주위 어른들을 열받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에 얘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친구가 그 기관에 A 선생님은 좋고 B 선생님은 싫대요. 그래서 A 선생님이 나오면은 되게 기분 좋게 기관에 들어가고 그렇죠. 말 잘 B 선생님이 들어오면 A 선생님 와 자꾸 이래요. 그럼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하죠.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는 기호가 있어? 그렇죠. 야, 좋아, 네 스타일 좋아. 네, 그냥 이렇게
막 무턱대고 좋아하고 막 무턱대고 선생님 말 잘 듣는 것보다 자기 그렇죠. 주장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비선생님이 너무 무안해하시고 민망해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비선생님은 네. 뭐 무안하고 민망한 척은 하지만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 어차피 엄마 없어지고 봐라. 그러면 너가 또 나름대로 내한테 엉징을 받을 것이다. 아이도 그걸 또 한두 번 경험했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얘 아유 이쁜 일인데 들어가면 뭐 본 척도 안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떤 거를 배우게 될까요? 비선생님한테 너무 티내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저랑 이제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 요새 애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저한테 많이 그렇죠,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스님 나름대로 네. 본인의 불편한 네네. 거로 그러시는구나. 네가 네. 내한테 직접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엄마한테 내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흘려서 너가 어쨌든 집에서 좀 나라. 이런 놀라운 네네, 이제 맞아요. 인간관계에서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엄마가 개입해가지고 야 너가 지금 너 선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싫은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웬만하면 참고 지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게 인간관계의 비법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안 이럴까요? 아직 못 알아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건 네, 누가 애가 알아준다고 진짜. 알아준다고 또 알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가 배워야 돼요. 이 처절하게 깨지면서 배워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알고 그걸 했으면 바로 인간은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3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A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는 A 선생님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좋아하고 네. 엄마랑 비슷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네네. B 선생님은 엄마하고 안 비슷해서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엄마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애한테.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애야 너는 A 선생님이 나오면 너가 참 기분이 좋고 잘 들어가는데 엄마가 보니까 B 선생님이 나오면 너 표정이 바뀌고 유치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 애기가 이제 좋아 싫어 딱 요 단어는 그럼요. 그런데 그 정도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너 A 선생님 좋아? 좋아요. B 선생님 싫어! 아니 우리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B 선생님을 싫어하니? 하면 뭐라고 한두 마디 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상민이라는 애를 비선생님이 혼낸대요. 그러게요. 그렇구나. 네, 너 근데- 상민이하고 친한데.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친한 것도 같이 아는데 B 선생님이 상민을 혼나는 네, 거. 비선생님이 화냈어. 비선생님이 상민이 혼냈어. 이래요. 화내고 혼내고 이런 그렇죠, 그렇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자기까지. 그 말은 그렇지. 그렇죠. 이 아이가 상당히 순수하구나. 공감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네. 뭔가 마음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이야. 그래서 그까지 캐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도 저게 사실일까라는 그런 게. 아니 뭐 그것도 충분히 아. 아이가 상민이한테 혼냈어 라고 사실은 자기를 혼냈는데 자기를 혼냈다 그러면 엄마는 무슨 일로 혼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또 본인의 비행이 드러날 거니까 그거를 돌려가지고 상민이를 혼냈어 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줬어. 그렇죠.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돼야지. 아니 선생님 비선생님 혼냈다고? 너 어떻게 된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바로 아이의 사건에 엄마도 같이 말려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마치 유치원 선생님을 때려잡자 공산당처럼 네가 감히 우리 애를 혼을 낼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벌써 지낸다라는 거는 생존력도 상당히 있고 그 좋은 근데 신호네요. 눈치를 그렇게 보지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말을 안 듣고 바로 엄마 기분 좋아요? 엄마 기분 좋겠니? 그러면 엄마 기분 좋아요. 엄마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럼 말을 잘 들어. 똑똑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34개월 이야기하면 자아가 생기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나를 표현해야 된다 라는 것이 비교적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3세에서 4세 정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가장 주된 양육자가 아이의 자기 표현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애가 뭔 소리 하면 조용히 해, 너 까불지 마, 너 비디오나 봐, 게임이나 하고 놀아,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애가 그래 말귀도 못 알아듣는 넌 엄마하고 이야기하니 내가 게임이나 하고 지내자 라는 상황으로 해서 바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지내고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느끼는 게 상당히 가능하면 억제하듯이. 대부분 근데 그렇게 양육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면서 독립된 존재로 양육하기보다는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예로 양육하는, 종으로 양육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착한 내 새끼 착해, 부모 말 잘 듣지, 그래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회사가면 사장님 말 잘 듣고, 이게 사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래 누구 니보다 잘났고 또 높은 사람 말 안 들으면 네가 순식간에 목이 잘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빌붙어 가지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잘 키우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어떻게든 네가 네 삶을 찾아서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린 시절부터 그래 너 조용히 해, 너 가능하면 네 마음이 결코 드러내지 않도록 해, 표정 관리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건 착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마치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가르치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마가 애를 지금 잘 키운다고 키우고 있지만은 그거는 애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네요?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또 이상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상행동, abnormal behavior, 예를 들어 또는 정상, 네, 비정상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어른한테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살아간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회적 규범 또는 법, 질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이래야 돼,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야 돼, 그런데 집에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러면 때때로는 공공장소와 집이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걔는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가 집에서 엄마하고 잘 지내다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엄마하고 좀 다르게 나를 대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좀 뭐지? 그러면 아이가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대하는 어른이 이상한 건가요? 이런 놀라운 생존의 문제를 아이한테 던져주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려는 게
이 사람한테는 먹힐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안 먹힌다는 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니까 해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학원처럼 영어 가르쳐 주고 수학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고민요 지금. 그렇죠. 부모가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우리 아이의 특성, 우리 아이의 성격, 그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격 검사를 아이한테 시키는데 3살짜리, 4살짜리가 그 성격 검사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쵸. 그럴 때는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거는 그것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와 만나서 지내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기본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같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야 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유님의 아이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를까요? 한결같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우리 아이의 마음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다르더라도 어떤 하나의 특성 또는 일반적인 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성격 검사, 성격이 유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각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유형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한 상태로 지낼 때가, 그리고 수줍음을 많이 탈 때가 아이지. 수줍음 많이 타지는 않는데 근데 막 외향적이고 막 엄청 시끄럽다며. 진짜 저랑 있을 때. 엄마하고만 있을 때야.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을 네.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낯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낯가림도 있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조금 있고. 예. 그러면 지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가 원하는 거를 얼마나 강하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강중 약에서는 강이에요. 아주 강해요. 네, 뭐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면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켜볼래요. 그렇죠. 그걸 보통 자기 선호나 취향이 분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이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이나 특성도 있고, 또 그거를 뭐 주위 상황에 관계없이 일단 밀어붙이게 자기 주장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웬만큼 허용적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받아주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선생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는 상당히 까다롭고 상당히 비선생님. 네, 신경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선생님일수록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말에 고분고분 잘 따르기를 바라는, 상당히 보통 엄하다고 표현하든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얘는 찍혔어요. 이제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엄마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엄마만의 매뉴얼이 아니라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한테 먼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먹힐 만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 관계없이 그냥 조용히 따라가야 되는지, 그거를 변별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아이가 잘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바다는 이미 그걸 잘 하고 있어요. 왜? 엄마하고 있을 때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벌써 어떤 때는 얘가 개겨도 엄마가 넘어가고, 어떤 때는 엄마 기분 나쁠 때는 얄짤없다는 걸 벌써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근데 그 말을 안 상황에서 들어. 아니, 말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걔는 전 약올리나 약 올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그 다른 친구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
엄마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소리친대. 안 그렇죠, 무서워. 그렇죠. 엄마를 안 무서워. 왜? 엄마가 뭐 화를 낸다고 엄마 혼자 힘들지 얘한테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엄마가 화를 냈으면 그날 저녁이 없다. 아 그런 식으로. 분명한 결과가 있으면 얘는 두 분 다시 거기에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이는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그 정도로 분명하게 아이한테 어떤 대응 행동을 대부분 엄마들은 못해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딱 효과가 있으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래 나 저녁 안 먹고 잔다 그러면서도 배고파 하면서 울면서 밤을 꼬박 지새는 그런 애 있으면 아 이런 거로 가지고는 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엄마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엄마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엄청 자책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른인데 아 그럼요. 되게는. 어린 아이한테 내가 화를 내는 게 엄청 자책을 근데 그거는 엄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어른으로서 나는 아이보다는 좀 더 자기 감정을 참고 내가 인내하고 맞아요. 내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근데 양육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양육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내 아이를 얼마나 낳고 그렇죠.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고민녀께서는 먼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이 프로파일은 고민녀 프로파일이신가? 아이 거를 해봤어요. 그러게. 근데 아이 거를 그 아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이고 뭐 아이의 실제 모습이고 이런 구분 없이 내 아이니까 내가 현재 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그걸 내가 애 마음을 잘못 해석할 거는데 그게 그렇죠. 객관적인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제가 어떻게 마음을 보는지.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마음 주관적인 마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들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은 주관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뭐 내 주위에 있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마음이 모이면 그건 객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경우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은 사회적으로 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돼,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각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떠나서 내 마음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아이의 마음은 뭔가요? 할 때는 그건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아이의 그런 검사를 WPA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랑 뭐 양육자인 남편이 했을 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엄마로서 아이를 보는 마음, 아빠로서 보는 아이의 마음 이게 다를 거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실제로 자기 아이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엄마가 아이로 빙의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런 것 같아 이래 생각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은 결과하고 아빠가 우리 아이는 내 새끼는 이럴 거야 이렇지 라고 생각해서 한 게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아이 양육과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비교적 덜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라. 그러면 서로 네가 원리 내가 원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라는 거는 진짜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로 그 아이를 보고 있고 또 남편은 어떤 아이로 그 아이를 보고 있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커가느냐 이슈가 아니라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을 잃는다 또 아이 마음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지금 사실은 고민녀께서 아이의 마음을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아이를 바라보는 자기 마음부터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기관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어찌 될까 또 다른 사람이 엄마가 대체 애를 집에서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고민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런 거는 크게는 고민 안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막 너무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자 네.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그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때때로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많을 될까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좌절되는 경험은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자양분이 되죠. 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B 선생님한테 인상 쓰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를 했다가 엄마가 없는 데서 B 선생님으로부터 또 엄군의 이 대가를 치르는 경험을 아이가 알게 모르게 했을 때 엄마는 그 아이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힘내자.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네.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시무룩하게 오늘 나 야단 맞았어. 상민이도 야단 맞았어. 뭐 이렇게 할 때 누구에게? B 선생님에게. 그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들어주는 거. 그래 너 힘들었겠다. 어이구 어떻게 B 선생님은 너를 그렇게 야단을 치니. B 선생님 나빠 이러면서 B 선생님 우리 이 B 선생님이야 이 B 선생님 XXX 이렇게 같이 B 선생님 욕하는 놀이를 하면 아이가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 그랬어 근데 그럼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그냥 이 정도?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B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유일한 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았지 이러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이러면서 더욱더 그런 거는 B 선생님은 그럴 때 화가 나나 보다. B 선생님은 그럴 때 화가 나나 보다. B 선생님 나쁘다. 그게 대부분 엄마들이 마치 옛날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애가 넘어지면 이 돌뿌리 나쁜 돌뿌리 이러면서 누구 탓을 하거나 하면 애가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애를 시키는데 와 B 선생님이 너를 야단쳤다고? 와 놀랍다. 엄마하고 있을 때는 B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이뻐했니?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B 선생님이 우리 엄마 눈치를 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엄마 그 B 선생님은 엄마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엄마 없으면 나를 야단쳐. 그래? 그건 뭘 뜻할까? 이런 이야기를 애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몇 달 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달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해요.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있을 때는 B 선생님이 너를 결코 야단을 안 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사실 엄마 있을 때 뭐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이 유치원 안에서 내가 B 선생님 나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나 선생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만행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줘? 자 그럴 때 그렇구나. 그러고 났더니 B 선생님이 너를 이뻐하더니 네가 나쁜 말을 하니까 싫어하더니 혼냈어. 혼냈지. 자
우리 오늘 큰 거 배웠다, 그치? 너가 다른 사람한테 이쁜 소리를 할 때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나쁜 소리를 하면 혼이 나는구나. 훌륭하다.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게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근데 진짜 그냥 아직 어리니까 딱히 마음이 있다고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서 했어요. 정말 최근에서. 근데 아이의 마음은 언제부터 발달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묻는데 보통 우리가 태교 이야기 많이 하잖아. 태교를 왜 해요? 아이가 아무 마음이 없으면 그 태교가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엄마 마음의 위안 아니에요? 엄마 마음의 위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밌는 게 기억하잖아, 애들. 그렇죠. 그 기억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기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재밌게도 이 심리학 연구에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심장 뛰는 소리, 아이는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어떻게 기억을 해, 애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 기억했으면 좋겠죠. 근데 놀랍게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애한테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하고 다른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하고 애가 보이는 반응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럴 때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애가 불안해하거나 울음을 울거나 할 때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이가 엄마 전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전하고 엄마 집하고 그거를 구분을 하는 네, 구분하는 네, 거. 맞아요. 그거 벌써 3일만 지나면 구분하고 이 청각이 그래 조금 늦게 발달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구분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거는 그냥 지 마음도 모르는 엄마들의 생각이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벌써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기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고민녀의 이 바다 녀석은 상당히 엄마하고 비슷한 이 성격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더 강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가 그게 먹힐 때와 먹히지 않은 거를 스스로 잘 구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잘 허용하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대한다든지 규칙이나 규범을 강요하는 사람은 상당히 반발도 심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좋지 않은 관계 그리고 이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권위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특히 자기를 말 못하게 하거나 억압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반발하려는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 아이가 좀 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중간에 꺾여가지고 완전히 쭈그러지는 깡통이 될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그럼 부모가 보호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부모가 보호를 해준다고 보호 될 게 아니에요. 애 스스로 아무리 밟아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용수철 같은 그런 힘을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그래,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됐니?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게 나으니 그냥 가만히 참고 이야기 안 하는 게 낫대. 단순히 얘가 오늘 속상했겠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그치. 마음이 어땠어? 그 사람이 그렇죠. 어땠어? 그리고 너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니? 생각도 안 나.
그렇지.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으면 그게 너한테 비수가 되어가지고 너한테 꽂히게 돼 있어.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게 될 때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상당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밀을 깨우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리스트 성향의 아이는 상당히 재밌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아주 그냥 너무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들어요,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또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그냥 힘들지, 그래 잘했어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 이런 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 잘 됐네, 그래 또 내일도 한번 또 그렇게 당해봐라 그러면서 다 이 얻어맞으면서 크는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또 애도 있어요. 아이의 성향마다 다 다르게 그렇죠. 부모들이 반응을 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성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부모가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아이 검사를 해볼까 했을 때도 근데 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해도 되나라는 그것 때문에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양육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네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바로 심리 검사예요. 근데 그 심리 검사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심리 검사의 결과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아. 이런 희한한 용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고민 해결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네, 또 놀러 올게요. WPI 상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 여러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 보았답니다. 1. 상담 이슈 확인. 구수는 자신의 아들 바다의 고집스러운 행동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문제를 주된 이슈로 상담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행동이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미운 3살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기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2. 믿음의 정체 확인. 구순의 욕망은 아이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순은 바다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싶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을 특정 시기에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 상황인식. 황 박사는 구순에게 바다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고집이나 말 안 듣기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일반화하는 미운 3살 같은 통념을 폐기하고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 문제 확인. 단서를 통한 실제 문제 파악. 상담 과정에서 구수는 아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며 특히 엄마의 눈치를 많이 보는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또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5. 믿음의 변화. 황 박사는 구순에게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이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규범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순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이의 행동을 단순한 반항이 아닌 자기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 변화된 시각으로 문제 해결. 구순은 황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특성과 욕망을 더 잘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2.
이 상담 과정은 WPI 상담 모델의 5가지 단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믿음의 변화를 통해 실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니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WPI 상담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고 의미 있는 상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